그날 아침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낡고 빽빽한 동네 해밀동의 녹슨 양철 지붕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외침, 그리고 삐걱거리는 손수레 바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란 속에서 구릿빛 피부의 한 젊은 여성이 플라스틱 병과 헌종이 상자가 가득 쌓인 낡은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소라, 나이는 22살.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어낸 사람처럼 단단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묵묵히 견디는 듯한 부드러움도 깃들어 있었다. 소라는 3년째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신 후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졌다. 작고 허름한 단칸방에는 그녀와 가벼운 뇌졸중으로 몸져 누운 아버지 단둘뿐이었다. 매일같이 소라는 새벽에 집을 나섰다. 플라스틱 병, 종이, 쇠붙이 등 고물상에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 소박한 삶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소라는 시립공원 근처에서 병을 줍고 있었다. 그녀를 아는 공원 경비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소라 아가씨,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정말 대단해. 소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야죠, 아저씨. 그래야 아버지 약값이라도 벌죠.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일에 몰두했다. 동네에서 그녀는 예에 바르고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소라가 평범한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 좁은 골목으로 찾아오는 낯선 이들과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군인처럼 보이는 말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 대해 묻지는 못했다. 오전 10시경 해밀 시장 근처 대로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경찰과 형사들로 구성된 팀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갈취를 저지르고 동네로 도망친 조직폭력배를 찾고 있었다. 주민들은 길가로 비켜섰고 몇몇 상인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다. 경찰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중 오진석 경사라고 불리는 한 명은 유독 거만하고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전근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무례하게 굴었다. 단속이 한창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소라가 손수레를 밀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손수레 바퀴가 길가의 돌멩이에 걸리면서 끼익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오 경사의 주의를 끌었다. 어이, 거기 너. 멈춰봐, 그가 소리쳤다. 소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네, 경사님. 오 경사는 다가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어디서 오는 길이야? 그거 뭐야? 혹시 저 수레의 범인 숨긴 거 아니야? 소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경사님, 저는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안에는 플라스틱이랑 종이 상자밖에 없어요. 소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폐지 줍는 사람, 오 경사가 비웃었다. 지겨운 변명이군. 요즘 경찰 속이려고 일부러 가난한 척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소라의 손수레를 거칠게 걷어찼다. 플라스틱 병들이 길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병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오 경사는 매섭게 쏘아붙였다. 협조 안 하면 너도 같이 경찰서로 끌고 가겠어. 소라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 차가운 시선에 오 경사는 자기도 모르게 주춤했다. 하지만 소라는 여전히 자신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흩어진 병들을 다시 줍기 시작했다. 경사님,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제 손수레는 망가뜨리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 경사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더욱 화를 냈다. 그는 소라의 팔을 난폭하게 잡아챘다. 어디서 대들어? 일단 너부터 연행해야겠어. 경사님, 이거 놓으세요. 소라가 외쳤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너무 거칠게 굴지 말아요. 저 아가씨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오 경사는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위협했다. 당신들도 같이 잡혀가고 싶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강제로 끌려가던 소라는 결국 바닥에 넘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허리에 찬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은색의 작은 배지였다. 오 경사는 미쳐보지 못했지만 한 주민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평범한 배지가 아니었다. 중앙에는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문양이 있었고 멀리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경찰청 특수정보과라고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재빨리 배지를 다시 숨겼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으로 오 경사를 마주하며 일어섰다. 경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 경사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손수레를 다시 한번 걷어찼다. 내가 뭔데 까불어. 내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마. 다음 순간 소라는 빠르게 움직였다. 폐지 줍는 소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한 몸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던 오 경사의 손을 낚아채 뒤로 꺾었다. 악, 오 경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이 소라의 손으로 넘어갔다. 주민들은 입을 떡 벌렸다. 다른 경찰들이 즉시 총을 겨눴다. 하지만 소라는 단호하게 외쳤다. 총 내려놔. 난적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엄있고 단단했으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허리 가방을 열어 아까 그 배지를 보여주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 경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다. 몇 초 후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길모퉁이에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려 재빨리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소라에게 경례를 했다. 팀장님, 보고드립니다. 정찰팀 준비 완료. 목표물은 서쪽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주민들과 경찰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소라는 오 경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사님? 저는 폐지를 줍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아니라 정보를 줍는 사람입니다. 오 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팔은 여전히 소라에게 제압당해 욱신거렸다. 소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를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새로 나타난 두 남자에게 말했다. 계속 진행해. 목표물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은 주민들과 넋이 나간 경찰들을 뒤로하고 신속하게 현장을 떠났다. 멀리서 소라의 손술에 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몇 시간 후 그 소문은 동네의 삽시간에 퍼졌다. 그 폐지 줍던 아가씨, 비밀 요원이었대. 한 아저씨가 동네 분식집에서 말했다. 말도 안 돼? 매일 여기서 보던 사람인데 다른 이가 반박했다. 하지만 아까 검은 차가 와서 데려갔다니까. 정보과 소속이래. 그날 이후 소라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버지도 그 안에 없었다. 문에는 손으로 쓴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만함에 굴복하지도 마세요. 그날 밤 경기도 외곽의 한 안전가옥.
소라는 지도와 사진으로 가득 찬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소박함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높은 계급의 제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소라 요원. 현장에서 신분을 노출할 뻔했어. 그가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분명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 경찰은 난폭했고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요원은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안 돼. 남자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넌 길 위에서 자랐으니까? 약자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겁니다, 팀장님. 때로는 총을 든 범죄자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오만함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 새로운 목표야. 하지만 이번엔 조심해. 넌 이미 주목받고 있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지도를 향했다. 붉은색의 큰 원이 오늘 그녀가 수모를 겪었던 시장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다. 원 안에는 백태만 일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직 경찰 출신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용의자는 경찰 내부에 부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연결책 중 한 명, 오진석 경사. 소라는 그 메모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어 방 안은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음 임무가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가 고작 폐지 줍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짓밟고 있었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다. 하지만 소음 가득한 교통과 시장의 활기 뒤편에서 은밀한 작전이 계획되고 있었다. 경기도의 안전가옥에서 소라는 2명의 팀원과 함께 앉아 있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디지털 분석가 김민준과 해밀시장에서 행상인으로 위장 잠입해 있는 현장 관찰 요원 박채원이었다. 그들 앞에 노트북 화면에는 짧은 머리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남자, 백태만의 사진이 떠 있었다. 갈취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이지만 지금은 영세 상인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거둬들이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백태만은 교활한 놈입니다. 민준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관할 경찰서에 내부 조력자가 있어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이 갈취한 돈이 오진석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오진석 경사. 어제 저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군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거만한 경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태만과 다른 부패 경찰들을 연결하는 고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소라가 말했다. 아래서부터 파고들죠. 백태만은 숨을 수 있어도 돈은 항상 흔적을 남기니까요. 그날 소라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라 떡볶이를 파는 행상인으로 위장했다. 얼굴은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떡볶이 수레를 밀며 주위를 살폈다. 멀리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몇이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중 한 명은 제복을 입은 경찰에게 봉투를 건네는 듯했다. 소라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시간과 그들이 가는 방향을 기록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야채가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어제 그 화내던 경찰, 또 왔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주머니는 좌우를 살피더니 대답했다. 조용히 말해, 아가씨. 왔었어. 근데 단속하러 온 게 아니었어. 시장 건달들하고 만나더라고.
봉투 받는 것도 봤어. 그러고는 바로 뒷골목으로 가더라. 소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골목 근처에서 장사하는 척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목에 찬 작은 팔찌의 버튼을 눌렀다. 팀과 직접 연결되는 음성 녹음 장치였다. 본부의 민주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자가 나타났다. 한 명은 사복 차림의 오 경사였고 다른 한 명은 사진으로 봤던 백태만이었다. 그들은 녹슨 철문이 달린 작은 집 앞에 멈춰섰다. 돈은 준비됐나? 오 경사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다. 됐어. 하지만 더는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지 않아. 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백태만이 짜증스럽게 답했다. 너 같은 놈 지켜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잡혔어. 그러니 조용히 해. 내 돈은 안전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말이야. 소라는 숨을 죽였다. 그들의 대화는 완벽하게 녹음되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가 물러서기도 전에 등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거기서 뭐해?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다. 백태만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소라와 그녀의 수레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너 여기 사람 아니지? 떡볶이 장사라면서 얼굴이 낯선데? 소라는 태연하게 웃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장사할 자리 좀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 남자는 수레 덮개를 거칠게 젖혔고 그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와 신호 송신기 등 작은 장비들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소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수레 뒤로 뛰어오르며 그의 무릎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순식간에 반대편에서 두 명이 더 나타났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오경사와 백태만이 밖을 내다보았다. 소라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 들켰어. 플랜 B 실행에 그녀가 옵기대 달린 작은 마이크를 통해 재빨리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원팀 3분 내 현장 도착.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라는 상인들이 쓰는 앞치마와 두건을 벗어 던지며 시장 쪽으로 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요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사람들은 떡볶이 장수가 가게들 사이를 날렵하게 뛰어다니는 민첩한 여성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백태만은 분노한 얼굴로 집에서 나왔다. 저 여자 잡아. 산채로. 오 경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저 여자가 소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녹음 장치를 들고 달아나는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였다. 그는 좌절감에 발밑에 돌멩이를 걷어찼다. 소라는 골목 끝으로 달렸지만 두 명의 건달이 길을 막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차고 다른 한 명은 팔꿈치로 목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뒤에서 또 다른 한 명이 덮치자 소라는 식당에서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검은 재킷과 헬멧을 쓴 채원이 나타나 소라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라는 뒷좌석에 뛰어올랐다. 그들은 현장을 뒤로 하고 질주했다. 한편 상공에서는 민준의 드론이 집 앞에서 당황하는 백태만과 오경사의 얼굴을 촬영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안전가옥에서 소라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백태만과 오경사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지만 무언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오경사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영상 속 그의 눈을 보세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마치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민준이 돌아보았다. 그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위소라가 대답했다.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소라는 강남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났다. 위장 잠입 임무를 맡기 전 현장에서 활동할 때 그녀의 상관이었던 한태준 팀장이었다. 팀장님,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백태만이 주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팀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소라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냐? 공식 허가 없이 접근했다가 프로토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소라는 숨을 골랐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증거가 삭제될 수 있어요. 한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오진석의 이름이 더 높은 계급의 인물에게 송금한 내역 보고서에 다시 등장했어. 조민혁 총경에게. 소라는 말을 잃었다. 조민혁 총경.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였다. 하지만 소라는 몇 년 전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조민혁은 백태만이 해임되기 전 그의 멘토였다는. 그가 이 조직을 비호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소라가 조용히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조폭이 아니라 시스템과 싸우는 거야. 한 팀장이 대답했다. 다음 날 소라는 다시 위장했다. 이번에는 조민혁 총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 경비업체의 행정직원으로 잠입했다. 민준이 준비한 위조 신분증과 데이터 덕분에 그녀는 기록 보관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전통시장 안전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허위 계약서였고 서명란에는 프로젝트 책임자 조민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소라가 그 문서를 촬영하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얼굴이었다. 오진석 경사였다. 소라는 얼어붙었다. 오 경사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여기 직원이 아니라는 거 알아? 나 찾으러 온 거지? 아직 정신이 있다면 더 깊이 끼어들지 마요. 오 경사. 소라가 차갑게 말했다. 오 경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라. 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조 총경은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 가족까지도. 내가 거부하면 내 동생을 해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소라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은 백태만의 범죄를 덮어주도록 강요받은 거군요. 오 경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어. 그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 뒤에서 차분한 얼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한 거구의 남자가 나타났다. 조민혁 총경 자신이었다. 그래, 이 친구로군. 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폐지 줍는 여자. 소라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은 시계에 달린 비상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오 경사는 조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그만하세요, 총경님. 더는 꼭두각시 노릇 안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조민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특수팀이 들이닥쳐 그들 둘을 제압했다. 몇 시간 후 본부 사무실에서 소라는 한 팀장과 함께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조민혁과 백태만은 구속됐습니다. 오진석도 자수했고요.
한 팀장이 말했다. 또 해냈구나, 소라야.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알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복을 악용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있는 한, 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팀장이 미소 지었다. 아직도 폐지 줍는 일을 계속할 건가? 소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때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인간의 진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소라는 해밀동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예전 옷을 입고 평소처럼 손수레를 밀었다. 아이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그녀를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저씨들이 늘 잡담을 나누던 분식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소라 아가씨 돌아왔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그들이 누구냐고 묻자 소라는 미소 지었다. 네, 도시의 문제를 좀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아저씨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작게 웃었다. 소라는 이제 더 평온해진 시장 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는 조용히 그 평화를 즐기기로 했다. 조민혁 총경과 백태만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건은 경찰 조직을 뒤흔들었고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언론은 권력을 남용한 일부 경찰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소라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현장 요원으로서 비밀에 붙여졌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를 무너뜨린 폐지 줍는 여자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소라는 알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비밀 브리핑실에서 한태준 팀장은 디지털 보드 앞에 서서 더 광범위한 조직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민혁과 백태만은 단지 가지에 불과했다. 자금이 해외로, 정확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흘러들어간 또 다른 계좌를 발견했다. 다른 고위급 인사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준이 덧붙였다. 본청의 누군가와 시도우라는 이름의 해외 연락책 간의 암호화된 대화도 탐지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투가 금융지시와 유사합니다. 소라는 화면을 응시했다. 만약 본청에 연루자가 있다면 이건 우리 손을 벗어난 일입니다. 한 팀장은 그녀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 지난번 사건 이후로 내부의 누군가가 내 신원을 추적하고 있어. 그 폐지 줍는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해. 이미 늦었습니다. 이소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제 미행을 당하는 걸 느꼈어요. 번호판 없는 검은 오토바이가 안전가옥 앞을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 팀장이 숨을 골랐다. 오늘 밤 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민준, 대피 경로 준비해. 하지만 소라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오고 싶다면 제가 마주하겠습니다. 소라야. 팀장님, 저는 12살 때부터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쫓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사냥할 겁니다. 그날 밤, 소라는 혼자 해밀동의 옛집으로 갔다. 판자로 지은 작은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등유 램프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방구석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소라는 바닥에 앉아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엄마, 예전에 항상 말씀하셨죠. 강한 자와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인간으로 남는 걸 잊지 마라. 가끔은 무서워요, 엄마.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는 것 같아요. 문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소라는 반사적으로 주머니 속에 접이식 칼을 쥐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지친 얼굴과 공허한 눈의 오진석이었다. 진정해. 해치러 온 거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소라는 날카롭게 그를 쳐다봤다. 당신 아직 감시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온 거죠? 오진석은 거리를 두고 바닥에 앉았다. 조건부로 풀려났어. 내 진술이 필요하다더군. 하지만 그건 그냥 핑계라는 거 알아. 내부의 누군가가 내가 입을 다물길 원해. 누구요? 오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활동 중이라는 걸 알고 있어. 내부 감찰이 시작되기 전에 그 폐지 줍는 여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 소라는 침묵했다. 소라 씨,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만약 당신이 계속 내부에서 저항한다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 오진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침묵하면 그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겠죠. 이 소라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진석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옳다는 거 알아. 하지만 조심해. 당신이 맞서는 세상은 단순히 제복과 계급이 전부가 아니야. 돈, 정치, 그리고 권력이 얽혀 있어. 다음 날 본청에서 조민혁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증거 서류 일부가 사라졌다. 소라가 녹음했던 백태만과 오진석의 대화 영상은 갑자기 손상되었다.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서버의 모든 파일이 해킹당했습니다. 로그 기록도 삭제됐고요. 심지어 저희가 가진 백업 파일까지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요. 한 팀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 전직 정보과장이었던 박선우 부장. 은퇴했지만 아직 옛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문제는 하나, 지금은 서울에서 먼 경주에 살고 있다는 거야. 소라는 즉시 일어섰다. 오늘 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혼자서. 네. 팀을 데려가면 그들이 눈치챌 겁니다. 한 팀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 소라야. 이건 더 이상 공식 임무가 아니야? 경주로 가는 야간 열차는 8시간이 걸렸다. 소라는 허름한 재킷과 모자를 쓰고 구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나치는 모든 역이 그녀의 과거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고요하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때때로 그녀는 어머니를, 비밀 요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리고 현장의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그저 두려움보다 용기가 조금 더 많은 젊은 여성이었을 뿐이다. 새벽녘에 경주에 도착한 소라는 곧장 교회에 있는 박선우 전 부장의 집으로 향했다. 노인은 그녀를 친절하지만 경계하며 맞이했다. 자네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네. 그가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아가씨가 자네인가? 소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선우는 작게 웃었다. 나도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옳은 일이라는 건 권력자를 건드릴 때 종종 위험해지더군요. 그는 작은 금고를 열어 종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비밀 감사팀의 옛날 문서들이야. 조민혁과 다른 몇몇 간부들의 이름이 이미 3년 전에 거론됐었지. 하지만 이 보고서는 묻혔어.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자가 있었던 거야? 소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다가 자신을 놀라게 한 이름을 발견했다. 한태준 경정. 이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박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게 얼마나 깊이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때로는 배신자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오거든. 소라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데이터가 낡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내내 조종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날 오후
소라가 시내 근처의 소박한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갈색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안에는 그녀가 오진석과 처음 대치했을 때 시장에서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위에는 최우선 제거 대상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 구석에는 작은 디지털 서명이 있었다. 한태준이 모든 공식 문서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상징이었다. 소라는 천천히 봉투를 닫았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밤 소라는 여관 발코니에 앉아 점점 한산해지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이 보안회선을 통해 연락해왔다. 소라 씨, 어디예요? 신호가 계속 끊겨요. 경주에 있어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세상에. 그거 알아요. 오늘 아침 우리 본부가 불탔어요.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다고요? 한 팀장님은 당신이 위치를 유출했다고 말했어요. 소라는 얼어붙었다. 그가 당신이 배신했다고 말했나요? 소라는 어두운 하늘을 멀리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두 개의 게임이 있었다. 하나는 테이블 위에서, 다른 하나는 그림자 아래에서. 그리고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민준, 아무도 믿지 마. 나조차도. 이 일은 내가 혼자 끝낼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소라 씨. 딸깍. 연결이 끊겼다. 몇 시간 후, 검은 세단이 여관 앞에 멈췄다. 세 남자가 내려 소라의 방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열린 창문과 휘날리는 커튼, 그리고 진실은 죽일 수 없다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멀리 동쪽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소라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폭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보안 네트워크로 연결된 휴대폰을 열어 동쪽의 그림자라고만 부르던 누군가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했다. 모든 것을 보았다. 배신은